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노미순이고 저는 올해로 70을 넘겼습니다.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 사람들이 이름조차 잘 모르는 외진 시골에서 태어나 자라고 결혼도 아이 키우는 일도 남편과 싸우고 다시 화해하던 나날도 모두 이 마을에서 보냈습니다. 젊었을 적엔 도시로 나가 새 삶을 꾸려보란 말도 서울에 사는 사촌 언니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며 이젠 시골 떠나야지 타이르듯 얘기하던 적도 있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어디 멀리 떠날 이유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께 나이 들어갔던 이웃들은 하나둘 집을 정리하고 자식들 따라 서울로 경기도로 떠났고 어떤 이들은 아예 요양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서로 장독대를 내다보며 안부를 묻던 김씨 아주머니도 새벽마다 텃밭에 물을 주며 마주치던 박노인도 이제는 없습니다. 집들은 비어가고 골목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사람이라곤 저를 포함해서 서너 집뿐이지만 그나마도 서로 안부를 묻기보다는 창문 커튼 너머로 조용히 눈치만 보는 사이라 문득 저는 이 마을에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것도 결국은 다 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사람 사귀는 법도 모른 채 언제나 상대 눈치를 먼저 살피고 남편한테는 살갑게 굴지도 못하면서 그의 뒤치다거리만 하며 살았고 남편 잃고서는 당시에 아들 하나 건사한다는 이유로 제 마음 하나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살아왔으니까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그 속 여인은 한평생 접힌 종이처럼 구겨진 표정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괜시리 인생에 대한 화풀이를 했습니다. 너는 장가 안 가니? 대체 언제 장가를 갈 거냐? 아들 마흔이 다 되도록 혼기를 놓치고 혼자 살겠다며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속이 답답하고 또 미안한 마음에 잔소리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대놓고 묻진 않아도 동네 마트나 정육점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괜히 신경 쓰이고 아직도 장가를 못 갔다는 말이 들릴까봐 허리를 반쯤 구부리고 다닙니다. 그렇게 허리 숙인 채 눈치 보고 사는 게 습관이 돼버려서 이제는 허리를 펴는 게 어색할 지경입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제 짝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넓은 데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넓은 데라니? 엄마도 저 때문에 눈치 보며 살지 말고 우리 경기도로 이사 가요. 저 혼자 갈까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엄마 두고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같이 가요. 그 무렵 아들은 마침내 마음을 정리한 듯 말했습니다. 내친 김에 경기도 쪽으로 발령을 받아보겠다며 도시로 옮겨 새 출발을 하겠다고요. 그렇게 결정해놓고는 며칠을 망설이더니 결국 제 앞에 앉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 한켠이 울컥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서운했던 것도 외로웠던 것도 다 덮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처음엔 웃으며 말했지요. 늙은 애미 따라가서 뭐하냐. 나는 여기 벌레 소리나 들어야 잠이 오고 산바람 아니면 속이 더부룩한 사람인데.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론 저도 아들을 보내고 혼자 살 자신이 없어서 이미 따라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들 손주 보는 거 힘들다고 칭얼거리는 것도 부럽게 보며 며느리 얻을 복도 없다고 스스로 위안 삼으며 지냈던 저였지만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말 한마디에 그 모든 쓸쓸함이 부질없는 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 한 번쯤은 고향 떠나는 것도 경험이다 싶어서 기꺼이 짐을 쌌습니다. 낡은 이불은 몇 개 빼고 수건 몇 장이랑 단골 약국에서 받은 파스 몇 장 챙기고 오래된 김치독은 옆집 김씨 아주머니에게 맡긴 채로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있었지만 자식 따라 나선다는 건 어미로서 마지막 남은 본능 같은 것이었고 저는 그 본능을 거스를 만큼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어렵사리 얻어 아들이랑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설렜습니다. 평생을 따로 떨어져 살다가 이제야 제대로 아들과 지지고 볶고 살아보는구나 싶었거든요. 비록 낯선 동네의 낯선 벽지, 창밖으로는 자동차 소리만 가득하고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엌에서 아들 도시락 챙기고 퇴근하면 따뜻한 국 하나 끓여놓고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그리운 나날의 반복이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이 복이 더 크게 돌아올까 싶어 저도 나름대로 발품을 팔았습니다. 주변 노인정이며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인사도 하고 이 동네가 어떤 사람들로 사는지 귀도 열고 눈도 굴리며 말입니다. 우리 고향처럼 김장철만 되면 한 집 걸러 줄 서서 일손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조금은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있었지요. 하지만 여기 위쪽은 달랐습니다. 노인정 안에도 묘한 눈치들이 오갔고 누가 자식이 뭐 하는지 어디 살고 있는지를 곧잘 묻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말했죠. 우리 아들은 공무원이어요 하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 말이면 어딜 가든 고개를 끄덕이며 참 잘 키우셨네 한마디쯤은 따라왔던 고향과는 달리 여긴 다르더군요. 요새는 다 전문직 아니면 사업을 해야지. 자본주의 시대에서 사는지라 그저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야. 공무원 경쟁률도 연금법 개혁하고 다 떨어지는 거 몰라? 안정적인 것보다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 말이 귓속을 2번, 3번 돌아서 박히는데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기엔 어쩐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평생 공들여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출근길엔 항상 구두를 닦고 다리미질한 셔츠 입는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요령 피우지도 바람처럼 옮겨 다니지도 않고 말수가 적은 대신 책임감 하나는 끝내주는 아들인데 그 직업이 아무 소용없다는 식으로 말하니 속이 상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말끝을 세우지 않으려 했었지만 억눌렸던 감정이 목 울 때에서 쿡하고 솟구쳐 나와버렸죠. 그래서 딸이 뭐 하는데요? 딸 공무원 시험 안 돼서 지금 어디 직장 다닌다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시험을 애초에 왜 봤대요? 제 말에 노인의 눈이 잠깐 흠칫하더군요. 딱히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딸을 헐뜯으려는 의도도 아니었지만 아들 얘기를 괜히 깎아내린 게 얄미워서 저도 모르게 찌르듯 말이 나가버린 겁니다. 듣기로는 그 노인의 딸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결국 사기업에 들어갔다가 얼마 전엔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했죠. 제가 그 사실을 꼬집자 노인은 잠시 입꼬리를 울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곧장 흘겨보듯 고개를 돌리고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은 이제 공무원 거조조도 안 한대요. 사기업 다니다가 나와서 자기 사업하는데 얼마 전엔 집도 사고 차도 샀어요. 이래서 돈 많이 버는 사업이 최고라는 거예요. 어차피 공무원이니 뭐니 해봤자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사기 힘들걸요. 그 말에 저는 가슴속 어디 깊은 데가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다 옳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거든요. 노인의 말이
마냥 틀리지 않다는 듯 저도 결국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은 자존심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고향에선 공무원이면 그래도 어깨 펴고 살만했지요. 아무리 시골이라지만 자식이 공무원이라는 말 한마디면 쌀 한 포대는 그냥 얻어오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동네에선 그게 그저 그런 일이고 사람들 말대로라면 평생 아등바등 벌어도 전세 한번 벗어나기 어렵다 하니 그 말에 반박을 하기도 전에 제 속이 먼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마흔이 되도록 제 아들은 크게 모은 돈도 없이 여전히 쬐끄만 아파트 하나를 겨우 월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방도 반은 저 때문에 좁아졌죠. 그렇다고 여자라도 하나 옆에 있어주면 좋으련만 넓은 수도권에 와서도 그 흔한 인연 하나 찾아오질 않더군요. 괜찮은 여자는 멀찍이 비켜가고 소개팅을 주선해준다는 사람도 이젠 뜸해졌습니다. 처음 몇 해는 저도 기대를 했죠. 우리 아들이 어디 부족한 구석이 있나, 인물 빠지나, 성격 고약하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도리어 참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거든요. 젊었을 적엔 그 아이도 참 인기 많았건만 그런데 그 시절도 참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아들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먼저 배가 나오더니 허리까지 구부정해졌고 바쁜 일에 쫓기다 보니 식사도 제때 못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인지 얼굴이 검게 타들어가는 게 하루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리 쪽 머리는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했고 이마에 눕지도 않았는데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매일 지켜보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이젠 정말 결혼은 물 건너간 건가 보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엔 아들의 삶이 너무 지쳐있고 너무 고요하고 너무 홀가분해 보여서 그 틈에 누가 들어와 앉아줄 수 있을지 그런 희망조차 점점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사람 인생이란 게 참 묘한 게 어느 날 문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하루 끝자락에서 인연이라는 게 고개를 들이밀더군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 후 평소보다 일찍 돌아와선 식탁 앞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긴 했지만 눈빛만큼은 꽤 반짝이더라고요. 엄마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말 들으면 엄마도 이제 한시름 놓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실은 민원 보다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진짜 예쁘고 좋아요. 어머니도 분명 마음에 드실 며느리감일 거예요. 뭐? 며느리감?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국자에서 김이 훅 올라왔습니다. 며느리감요? 그 단어가 제 귀에 들어오는 게 몇 년 만인지도 모르겠더군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쿵 내려앉기도 했지만 너무 들뜨는 티는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봤자 아직 본 것도 아니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쿨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우리 아들. 부담 안 줄 테니 그럼 어디 한번 데려나와 봐라.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만 좋으면 굳이 나한테 안 보이고 결혼해도 돼.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아들이 혹여나 제 눈치 보느라 망설일까봐 미리 길을 열어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심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고 혼잣말처럼 그래도 인연이 오긴 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 말을 듣고는 곧장 정색을 하며 말했죠.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며느리가 엄마 얼굴은 봐야죠. 그 말에 어쩐지 가슴이 찡하더군요. 말끝이 자식다웠습니다. 저는 괜히 눈가를 손등으로 슬쩍 훔치며 웃는 척했고 분위기를 바꾸려고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벌써 처가 어른들께 인사는 드렸어?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말끝을 망설이는 듯 하다가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죠. 아니요. 사실은 처가 어른이 안 계세요. 뭐? 순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자 아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조금은 숨겨둔 듯 했던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차승희. 아들보다 2살 아래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아주 밝고 차분한 사람이라며 어딘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기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듣고 보니 그녀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부모님을 잃었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아주 어렸을 때였답니다. 아버지 직장으로 인해 해외에 잠시 나가 있을 때 가족이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이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부모님 2분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말이지요. 며느리는 기적적으로 살아남긴 했지만 이후엔 친척 집을 전전하며 컸고 자리를 잡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눈앞에 어떤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갓 10살도 채 되지 않았을 여자아이가 낯선 나라에서 갑자기 부모를 잃고 낯설고 서늘한 병실 침대 위에서 한없이 울고 있었을 그 풍경. 부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그 아이 잘못일 리 없고 누가 감히 그런 인연을 탓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부모란 울타리 없이 자라났을 그 세월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그게 가슴 깊숙이 아릿하게 와닿았습니다. 아들도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 품에서 컸죠. 며느리감인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에게 등을 기댔을까? 누구에게 기대어 밤을 지새웠을까? 그런 상상을 하니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푹 꺼지듯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그럼 어여 데려와라. 내가 딸처럼 잘해줄게. 내 딸이었음 참 곱게 키웠을 텐데 사정이 딱하구나. 내가 잘 보듬어 줄 테니 나만 믿고 데려와.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알겠다 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기대하셔도 돼요. 사람이 참 착하고 순해요. 며느리감 곧 데려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든든하게 느껴졌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풀린 채 이불을 덮었습니다. 마치 오래 비어있던 집 안방에 따뜻한 불이 다시 켜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토록 기다리던 예비 며느리감을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예쁘지요? 내가 말한 승희야.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며 옆에 선 여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올렸을 때 저는 한순간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색하고 긴장된 기분 속에서 마주한 얼굴. 그게 바로 차승이었습니다. 그래, 젊은 아가씨가 참 곱네. 우리 집 식구 될 사람이라고 하니 더 예뻐 보이네. 제 입에서는 자연스레 그 말이 나왔습니다. 진심이었죠. 예비 며느리감은 정말로 곱고 단아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얼굴이었어요. 눈매는 부드러운데도 또렷했고 입꼬리는 늘 살짝 내려가 있어 조용한 미소를 담고 있는 듯 보였지요. 삐쩍 마른 체형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런 것도 오히려 조심스럽고 정갈한 사람의 흔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과하게 치장한 데도 없고 화장도 아주 옅게만 했는데 어쩐지 내 딸이라면 저런 모습이었으면 하고 그려왔던 이미지와 비슷했죠. 무엇보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굳이 부모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런 예쁘고 귀한 딸을 세상에 홀로 남기고 눈을 감았을 그 부모 심정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저려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아이 손을 놓았을까요? 그걸 떠올리니 가슴 안쪽이 꽉 메이더군요. 그런데 아들은 제가 본 그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며느리를 향한 시선을 참 따뜻하게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간 단 한 번도 그렇게 다정한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요. 말은 안 해도 표정 하나 눈빛 하나에서 아들이 이 여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괜히 제가 슬쩍 눈을 피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제 앞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친어머니 이상으로 잘 모시도록 노력할게요. 오야, 오야, 그러자. 우리 한번 예쁘게 잘 살아보자꾸나.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턱 막히고 목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40 넘도록 홀로이던 아들이 이렇게 곱고 따뜻한 여자를 데려와 제 앞에서 엄마 소리를 다시 울리게 만들 줄은. 순간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하고 단정하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 생각했지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설거지를 하고 퇴근 시간이 맞춰 나란히 돌아오는 모습이 오랜만에 집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자꾸 저를 챙기려 들었습니다. 김장철만 되면 의례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서야 할 일인데 정작 제가 부엌 문을 열기도 전에 며느리는 이미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절은 배추 옆에 조용히 쪼그려 앉아선 묻지도 않고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지요. 콩나물을 다듬는 날이면 저는 의례 식탁 끝에 앉아 한 줌씩 손에 쥐고는 고기를 숙인 채 껍질을 똑똑 떼내곤 했는데 어느새 며느리는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이내 말을 꺼냅니다. 어머님, 눈 아프시죠? 이건 제가 할게요. 그러곤 제 손에서 콩나물을 조심스럽게 가져갑니다. 처음엔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꼭 저보다 먼저 움직이고 어딘가 들킬세라 살금살금 움직이는 게 정성인지 간섭인지 헷갈릴 만큼 오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참다 못해 말했지요. 애미야, 너 일 볼 거 보려무나. 내가 하던 건 내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거라. 그러자 며느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히려 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이제 쉬셔야죠. 이제 저 있으니 믿고 맡겨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한동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묘했습니다. 겉으론 다정하고 살가운데도 그 웃음 안쪽에는 늘 무언가 빠져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스스로의 감정을 완전히 꺼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꺼내 보여주는 사람 같았달까요. 밝은 표정 아래 어딘가 텅 빈 기운이 있었고 눈동자는 웃고 있지만 빛이 퍼지지 않는 느낌이랄까.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종종 제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좋은 시어머니를 뵙게 되어서 저는 참 좋아요. 제가 부모님 복은 없었지만 시어머니 복은 있었나 봐요. 그 말은 그저 듣기 좋은 인사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좋은 말투부터 꺼내니까요. 하지만 그날 며느리의 눈빛은 유난히 깊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았고 애써 꾸미려는 기색도 없이 그저 조용하게 진심처럼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뚝 하고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한 말을 더 보태다가는
내 속이 먼저 무너져 버릴 것 같았지요. 물으면 꼭 울 것 같았습니다. 괜히 무심한 척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그 말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래, 네가 부모님 없이 자란 세월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네가 그 말을 꺼낼 때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이 스르르 머릿속을 메웠지만 그걸 다 꺼내면 오히려 며느리를 울릴까봐 저는 그냥 밥솥 뚜껑을 연 채로 김나는 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저녁이 유난히 짠내가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저는 한 집에서 조심스레 그리고 나름대로 평온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집안엔 웃음소리가 종종 울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엔 며느리가 고구마를 찌고 있었고 아들이 웃으면서 그 옆에 커피를 올려놓고는 둘이 소곤거리다가 제 눈치를 슬쩍 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보며 저는 묘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 집이구나. 드디어 집이 돌아왔구나. 그러던 중 어느 날 문득 저 혼자 오래된 달력을 넘기다 숫자를 헤아려 보니 벌써 결혼한 지 1년이 되어가더군요. 생각해보면 저는 이 경기도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숨막히던 도시였지만 이제 그나마 익숙해진 동네가 되었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평화로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엔 여전히 텅 빈 것 같은 고요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익숙해졌다고는 해도 이곳은 제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산내음이 없고 마당 한쪽에 심어두었던 들깻잎 대신 아스팔트만 보였고 밤이 되면 귀뚜라미 소리 대신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기계음만 들렸기에 이제는 아들도 결혼했겠다. 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제 예상과는 달리 저와 계속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혼잣말처럼 이제는 자리도 잡았고 나는 슬슬 내려가야지 하고 말하면 며느리는 마치 준비해둔 듯 망설임 없이 손을 잡아왔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매달리는 느낌이 손끝에 고스란히 전해졌고 말끝은 언제나 조용했지만 그 안엔 분명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랑 그냥 쭉 같이 계시면 안 돼요? 저 어머님 없으면 허전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말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며느리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간절함이 깃들여 있었습니다. 물론 제 마음도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내며 며느리라는 사람에게 정이 들었고 처음에 어색했던 밥상도 이제는 세 사람의 대화로 가득 찼죠. 아들이 웃는 시간도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알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지요. 결혼한 지 됐는데 아이도 안 생기고 괜히 내가 알콩달콩한 깨볶는 신혼생활을 방해하는 것만 같아서 자꾸만 물러서게 됐습니다. 니들 마음은 잘 안다. 하지만 나는 너희 방해되기 싫다. 젊은 사람들끼리 알콩달콩 살아야지. 나는 곧 떠날 거니까 마음 부담 갖지 마라.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 한켠은 죄를 짓는 것처럼 불편했고 다른 한켠은 묘하게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정말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전 정말 어머님이랑 계속 살고 싶어요. 전 어릴 때부터 집이 늘 낯설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신 이 집이 처음으로 집 같았어요. 그 말을 듣자니 이번엔 아들이 옆에서 장난스레 시무룩하게 끼어들더군요. 엄마, 나 질투나요. 나보다 며느리가 엄마한테 더 정이 많은 것 같아서. 니들이야 다 내 자식들이지. 다 내 자식들이라 엄마는 누구 하나 치우칠 것 없이 다 아끼고 사랑한다. 그 말에 셋이 같이 웃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양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생각과 남아도 좋겠다는 바람 사이에서 하루하루가 망설임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역시나 고향 땅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만 챙기고 저는 그냥 애들에게 말 안 하고 그러다 아주 평범한 하루, 햇살이 부엌창으로 길게 들던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수줍게 제 앞에 앉더니 평소보다 한 톤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뭐? 그게 정말이냐? 네, 지금 7주 되었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귀가 순간 멍해졌습니다. 임신. 그 한 단어가 뇌리 속을 파고들고 이윽고 가슴 한복판에서 터져 나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라던 소식이었는지요. 40 가까운 나이에 결혼한 아들이기에 기대조차 조심스러웠고 며느리의 연약한 몸을 볼 때마다 혹시 애가 들어서지 않는 아픔은 없을까 걱정했던 나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소식을 전한 뒤로는 한층 더 제 곁에 바싹 다가왔습니다. 더 예쁨 받으려고 다가오고 제가 바라던 소식이었기에 며느리 스스로도 기가 펴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이젠 자신도 돌봄이 필요하다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외롭잖아요. 저도 혼자 있으면 마음이 허해요. 우리 그냥 계속 같이 살아요. 손주도 어머님도 저도 우리 셋이요. 그 말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얼마나 진심인지 저는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약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애써 밝게 웃었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조차 미안해하지 않으려 애쓰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스스로 외롭다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땐 마음이 쿵 내려앉는 동시에 한없이 부드럽게 물러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를 붙잡는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 그 손끝의 온기에 저는 결국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 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조용히 불을 끄고 혼자 앉아있던 거실 한쪽,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깊게 울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모를 만큼 속에서부터 울컥 솟구치는 그 감정은 말로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형제들과도 멀어졌고 친구들은 하나 둘 떠났으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 인생은 정작 그 아들마저도 외롭지 않을까 싶어 늘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주가 생겼습니다. 이 집에도 드디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겠구나. 그 생각에 저는 하염없이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발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이 집안에 이제 웃음과 울음이 어우러져 사람 사는 냄새가 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긴긴 외로움의 끝에서 아주 작고 따뜻한 희망 하나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야말로 제가 더는 떠날 수 없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집안이 기다리던 귀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살며시 손가락을 쥐는 그 작고 연한 손, 눈도 채 못 뜬 채 품에 안긴 온기, 그 아이 하나로 집안은 몇 달간 꽃이 핀 듯 했죠. 새벽마다 젖병을 데우는 소리, 조심조심 문을 여는 발걸음, 아이가 조금만 칭얼거려도 새 식구가 숨을 죽이며 바라보던 그 시간들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겨우 3달. 그 아이는 우리 곁에 머물지도 못한 채 조용히 떠나버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숨이 조금씩 얕아지던 아이를 안고 달려간 병원에서 의료진의 고개가
천천히 좌우로 흔들릴 때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아들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벽에 기대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 옆에 웅크린 채 온몸을 떨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처음으로 알겠더군요. 그런데도 아들은 어떻게든 슬픔을 꾹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자기 안사람의 등을 조심스레 쓸며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데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며느리 곁에 주저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다음엔 꼭 건강하고 예쁜 아이가 또 찾아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애미 밥 좀 먹자. 울기만 하면 힘 못 써. 제 목소리가 떨렸는지 눈물이 고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애가 너무 가여웠습니다. 자기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 그걸 감당할 나이는 아직 멀었을 그 아이가 말없이 버텨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게는 더 애틋하게, 더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제 약을 챙기고 장을 보러 가자고 하면 늘 제 손에 장바구니를 안기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아닌 엄마. 처음엔 제가 딸이 없다 보니 그 호칭이 머쓱하고 어색했습니다. 밥 먹다 말고 물을 찾다가 며느리가 엄마 여기 있어요 하고 내미는 손에 숟가락을 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름은 반복될수록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조용히 울리더군요. 친정 하나 없는 애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자신을 설득해야 했을지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저도 외로웠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어쩐지 혼자인 듯한 그 고요한 마음, 그걸 알아봐주는 단 한 사람의 엄마라는 부름이 제 늙은 심장을 서서히 덮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는 새삼 보면 볼수록 참 묘했어요. 반찬 하나를 내 앞에 놓을 때도 엄마 입맛은 맞을까요? 하고 묻는데 그 말투가 꼭 어린아이가 엄마 눈치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애를 내 딸처럼 품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향 땅으로 떠나지 못하고 며느리 곁에서 며느리를 위로해주며 친정엄마 역할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고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아들이나 저나 노력을 많이 했고 우리 세 식구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다시 일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그 마음을 들어주었던지 다시금 며느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찾아왔어요. 제가 다시 아이가 생겼어요. 며느리는 울며 불며 제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고 우리는 얼싸안고 함께 울었어요. 다시 손주를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행복은 그대로 꺾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둘째 아이는 뱃속에서 3달도 채 안 돼 아이를 잃고 말았죠. 며느리는 욕실 바닥에서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며 배를 안고 오열했고 아들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안고 있었지만 얼굴은 이미 불안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유산 이후에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웃지도 않고 산 송장처럼 살아서 저와 아들이 며느리를 정신과에 데려갔고 며느리는 멍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나를 더 따르며 붙잡았습니다. 낮에는 말동무가 되어주고 밤엔 내 손을 꼭 잡고 엄마,
얼른 손주 생기게 기도해 주세요라며 저를 붙들고 간절히 바랬죠. 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 볼수록 이 아이를 꼭 지켜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이제 손주가 없어도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슬프게 가버릴 손주라면 애시당초 안 찾아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았고, 저는 며느리가 딸 이상으로 소중했기에 더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 이상으로 자기 댁을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니 말이죠. 하지만 언젠가부턴가 아들이 늦게 들어오거나 집에 잘 안 붙어 있으려는 둥 며느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걸려 아들에게 물었죠. 요새 왜 이렇게 며느리한테 시큰둥하냐? 혹시 며느리한테 뭐 섭섭한 거 있어? 아님 다퉜냐?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항상 애틋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도 너 하나 믿고 시집 온 아이인데 네가 잘해줘야지. 더군다나 아이도 2번이나 잃었는데 얼마나 아프겠냐. 저도 아팠고 고통은 같이 견뎠어요. 저 아니더라도 엄마가 충분히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가장으로서 제 일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주말에 며느리랑 나가서 데이트라도 좀 하고 와라. 기분 전환도 좀 하고. 니들 둘만 있는 시간 보낸 지도 오래됐지 않냐? 니들이 그렇게 대면대면하면 내가 어떻게 맘 편하게 집에 있을 수 있겠어? 저는 혹시나 싸웠나 싶어서 일부러 용돈까지 아들에게 챙겨주며 데이트라도 하고 오라 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었습니다. 항상 피하기에 바쁘니 뭔가 있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다 못해 제가 아들을 날잡고 붙잡아 대체 왜 그러냐고 물으니 아들이 내 방에 들어와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실 나 안사람 좀 무서워요. 뭐? 네 안사람이 왜? 저는 아들의 생각 못한 대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싫어진 것도 아니고 무섭다니. 대체 무슨 까닭인지 들어보기로 했죠. 하지만 아들은 정말로 심각한 듯 겁에 질린 것처럼 제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뭔가 중얼거려. 기도 같기도 하고 무슨 주문 같기도 하고 베란다에 향 피우고 눈 감고 흔들리는 거 보면 숨이 턱 막혀요. 사실 내가 엄마에게 결혼 전에 말 안 한 것이 있었어. 결혼 전에 말을 안 한 거? 그게 뭔데? 실은 안사람 부모님 해외에서 돌아가신 거 그거 거짓말이야. 미혼모 딸로 태어나서 자랐는데 친어머니가 무속인이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뭐? 무속인? 나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애의 다정함 속에 알 수 없는 깊이가 있다는 건 나도 느끼고 있었지만 무속인이라니. 저는 늙음악직하게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종교가 있었기에 그런 미신이나 무속 같은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가깝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새삼 그 애가 무속인의 딸이었다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 소리는 결혼 전에 진작 했어야 하지 않냐?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정 다 주고 이제 한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때 결혼이 급한 상황이었고 엄마는 누굴 데려오든 다 허락할 것 같았는데 엄마가 교회를 다니니 혹시나 신경 쓰일까봐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 겁먹은 아들은 제게 그 전에 얘기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저는 신경은 쓰였지만 말한 대로 이미 정이 다 들어버리고 며느리는 제 딸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였기에 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 알고 결혼했는데 새삼 무서울 게 뭐가 있냐? 사람이 사람 좋으면 됐지. 네가 좋아서 결혼했으니 다 감당해라. 그 애가 너한테 뭐 하나 해코지한 것도 아니잖냐. 너 그렇게 말하면 며느리가 또 상처받는다. 네가 버티고 있어 줘야지. 지금 이럴 때일수록. 아들은 착잡하니
마른 세수를 하면서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점점 말을 아꼈고 이젠 저까지 피하며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아들은 제가 며느리 편이 되었다고 생각했던지 점점 더 밖으로 돌기 시작하는데 저는 아들에 대한 예감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긁어 부스럼이 날까봐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그럴수록 며느리는 아들에게 닥달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더욱 밝게 아들을 챙겼고 더 애틋하게 나를 챙겼습니다. 하루는 뜬금없이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었냐면 엄마가 제 딸로 태어난 거 있죠? 어쩌면 엄마랑 나랑 전생의 모녀지간 아니었을까요? 나는 종교가 있어서 전생 같은 건 믿지 않는단다. 이렇게 고부간에 만났으니 좋은 인연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했어. 진짜 그랬나 봐요. 꿈속에서 내 딸은 엄마와 손이 꼭 닮았거든요. 부드럽고 따뜻한 것도 그렇고 그리운 느낌마저 같았어요. 그 말이 얼마나 다정하고 예쁜 말인 줄은 알았지만 그 순간 저는 웃기보다는 전보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마도 무속인의 딸이었다고 들었기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그 말을 하면서 제 손을 양손으로 감싸주었고 아주 조심스레 자신의 뺨에 갖다 대기까지 했습니다. 피부가 닿는 순간 며느리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감기는 걸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지요. 그런 태도가 낯설었고 또 왠지 모르게 서글펐지만 저는 야속하게도 손을 뺐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며 상처받은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저를 따랐고 가끔은 저를 아기 대하듯 대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숟가락을 직접 들어주려 하고 제가 늦잠을 자면 이불을 천천히 걷고 머리를 쓰다듬기까지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반쯤 장난삼아 말했습니다. 내가 뭐 애기냐? 진짜 네 자식같이 대하면 어쩌냐? 내가 네 시애미인데. 그랬더니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며 그 나름대로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일수록 점점 아이가 되는 거래요. 마음도 몸도 다. 그러니까 제가 엄마 돌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재미있기도 하고 마음 쓰는 정성에 고마워 웃어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어섰습니다. 제 양말을 벗겨 빨래통에 넣고 세수할 물까지 받아오고 잠자기 전엔 이불을 털고 발등을 덮어주는 것까지 꼼꼼히 챙기더군요. 저는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애미야, 나는 아직 내 몸 하나는 내가 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정작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살갑고 더 애틋하게 내가 하지 말라 할수록 더 애를 써서 저를 돌보려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노인정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효부가 어디 있냐? 어머님을 아기처럼 보살핀대. 얼마나 복이 많으면 저런 며느리를 보겠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저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솔직한 심정으론 그 모든 게 점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애가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애틋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슴속에 자꾸만 뭉치는 이 답답함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저는 장바구니를 챙겨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봄볕이 살짝 따뜻해지던 오후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지요. 그날따라 손에 든 장바구니는 꽤 묵직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갈비 2근, 조기 2마리, 그리고 막 들어온 신선한 봄동 한 봉지까지 정성껏 고르고 값도 깎으며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맨날 얻어만 먹었는데 오늘은 내가 며느리 좋아하는 것 좀 해줘야겠다.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발걸음을 돌리던 찰나
시장 한복판을 지나오는데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사무소가 근처라 점심시간에 잠시 나온 모양이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까 하다 곁에 낯선 여자가 있는 걸 보고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자는 아들의 팔에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엔 누가 봐도 익숙한 다정함이 흘렀습니다. 속으로 설마 아닐 거야 하며 애써 눈을 돌리려 했지만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웃고 있었고 여자의 얼굴도 환했습니다. 서로에게 커피와 음료를 하나씩 건네며 먹여주고 길가에서 짧게 손을 잡았다가 또 금세 놓고 그 모든 모습이 낯설고도 불길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했지요. 동사무소 근처에 가까워지자 둘은 서로를 휙 돌아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몇 걸음 앞서 걸어갔고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뒤따라갔습니다. 출입문에 이르러서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서로 모른 척하고 각자 다른 시간에 들어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제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봄동은 어느새 시들고 조기는 손에서 축 늘어지고 마음속에선 낯선 기운이 서서히 퍼져갔습니다. 그날 저는 며느리에게 밥 해주는 것도 깜빡한 채 그대로 시장 옆 카페에 들어가 자리 하나를 잡고 앉았습니다. 심장은 이미 가슴 한가운데서 두드려대고 있었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오해겠지 수없이 되뇌었지만 내 손에 들린 조기 봉지가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내 몸은 이미 그 진실을 알아채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슬슬 기울 무렵 동사무소 근처에서 나오는 사람들 사이로 아들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역시나 그 여자. 두 사람은 이번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나란히 택시에 올라탔고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자동처럼 택시를 세우고 따라붙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순간순간 정신이 아찔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제 안에서 울리는 건 오로지 심장의 쿵쾅거림 뿐이었습니다. 마치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눈앞에서 본 것 같은 감각이었어요. 숨이 막히고 손끝이 저리고 눈앞이 아득해지는 그 느낌. 설마 했던 그게 눈앞에서 너무도 덤덤하게 펼쳐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건 내가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는 멈췄고 두 사람은 나란히 신축 오피스텔 앞에서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딱 봐도 오피스텔이니 그 여자 혼자 사는 집이거나 아니면 둘이 시작한 또 다른 삶 같기도 했습니다. 둘이 아무 말 없이 너무나 익숙하게 나란히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제 눈이 아닌 제 가슴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핸드폰을 꺼냈고 손이 떨리는 걸 가까스로 진정시켜 아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들은 전화를 받을까 잠시 망설이더니만 이내 받았습니다. 저는 쩌렁쩌렁하게 분노를 삭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다 알아. 사진도 찍었다. 그 여자랑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당장 거기서 나와. 말 돌리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고 택시 안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 착한 애가, 내 손주 잃고도 며느리 곁에서 꼭 붙어주던 그 애가 지금 이 시간 저기 저 오피스텔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대략 30분쯤 흘렀을까요? 그제야 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몸을 움츠리고 고개는 반쯤 숙인 채로 마치 들키고만 아이처럼 주변을 살피며 걸어 나오는 모습에 저는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떨려오는데
제 앞에 선 아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모습에 제 손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얼굴을 쳤습니다. 작정하고 때린 건 아니었지만 그 뺨에 닿는 감각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같이 울었잖아. 손주 보냈을 때 같이 무너졌잖아. 그런데 그걸 다 알고도 지금 그 여자랑. 소리가 목에서 끊겼습니다. 분노와 배신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맞은 뺨을 문질러 보지도 않고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나 이제 곧 공무원도 그만둘 거야. 이혼하고 저 여자랑 결혼해서 새 출발할 거야. 그 여자 지금 내 아이 가졌어. 엄마가 그토록 원하던 손주요. 뭐라고? 다른 여자 사이에서 애를 봤다는 말이냐? 저는 뜻밖의 말에 깜짝 놀라며 아들에게 소리쳤고 며느리가 상처받고 우는 얼굴이 생각나 아들을 제 손으로 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손주가 생기면 내가 마냥 기뻐할 줄 알았냐고. 네가 사람이냐고 그리 말을 했죠. 아들은 제 손을 부여잡고 단호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잖아요. 엄마도 손주 보셨으니까 더 이상 며느리한테 정주지 마세요. 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사람이랑 이혼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 귀에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요. 당신이 그렇게 품어준 그 며느리 이제 버려요. 나한텐 쓸모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들렸습니다. 제 아들이 내가 낳아 키운 그 아이가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제가 생각보다 며느리를 진심으로 대했고 정말로 제 딸처럼 생각하며 정을 주었나 봅니다.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희미해지며 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 저는 휘청거리며 벽을 짚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소중히 키운 자식, 그 긴 세월 속에서 한 번도 남에게 부끄럽지 않았다고 믿었던 아들이 어떻게 결혼 도중에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갖고 본초에게 대못을 박히게 할 수 있는지. 사람이 마음을 고르면 그 끝이 이렇게 차가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듯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득하고 울고 불고 해도 아들은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였고 저는 며느리와 함께 있으면서 바늘방석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던 제가 며느리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밥도 차려주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한사코 저 바라게 하면서 제게 참 잘했지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드디어 아들이 며느리한테 바람핀 사실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울지도 않고 마치 예상한 듯 덤덤하더라고요. 기꺼이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해 줄게. 이미 애까지 본 마당에 내가 더 이상 고집을 피울 것도 아니고 당신과 원수지면서 헤어지고 싶지 않아. 며느리는 아들에게 그리 말을 했고 며느리하고 아들은 결국 그대로 이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며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렇게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집에서 나가는 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걸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노인정에 불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아들에게서 며느리가 진과 함께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 역시 아들더러 그렇게 착한 며느리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으니 이제 너 맘대로 살라고 널 보고 싶지 않다며 그대로 고향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니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던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허전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잊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지나간 시간들이 다 일장중몽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안 하니 아들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제가 옛 며느리만 부르짖으니 새 며느리도 저를 보기 싫은 듯 굳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기에 차마 내칠 수는 없었는데
저는 며느리만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불안한 정신세계로 남편이랑 가족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는지 며느리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가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조금씩 잊혀지기는 했기에 시간에 맡기기로 했죠. 그런데 제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두 손 양가득 시장에 다녀와서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집에 들어섰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TV를 안 끄고 갔을 텐데 왜 이렇게 조용할꼬? 어디 보자, TV가 망가졌나?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분명 TV를 틀어놓고 갔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불도 꺼져 있고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는데 빛이 새어져 나왔습니다. 겁이 덜컥 나며 혹시나 도둑이라도 들었을까봐 저는 마침 못을 박으려고 놔둔 망치를 한 손에 쥐며 천천히 다가갔고 문을 작게 여는 순간 문틈 사이로 누군가 자기의 허리를 확 꺾으며 무언가를 치마 속 허리춤 안에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도둑이라도 들었는 줄 알고 떨면서 큰 소리로 도둑이야 소리치려다가 이내 낯익은 얼굴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 설마 승이냐? 너 승이 맞지? 어머님, 오랜만에 봬요. 제가 와서 당황스러우셨지요? 너 그보다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우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냐? 다 아는 수가 있지요. 저 무속인 딸인 거 어머니 알고 계실 텐데 저희 친엄마가 그렇게 용한 무속인이어서 정치인들도 그렇게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를 이어받은 딸인 제가 그 정도도 모를까 봐서요. 너 아무리 그래도 연락은 하고 와야 하지 않냐. 그건 죄송해요, 어머님. 많이 놀라실 줄은 알고 있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돌아보며 제게 허락 없이 어머님 댁에 들어와서 죄송하다 했고 저는 하도 기가 막힌 와중에서도 겁이 났기에 살살 달래며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로 나 여기 온 줄을 어떻게 알았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니 며느리는 순순히 말해주더라고요. 어머니 고향집은 예전에 남편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고 비밀번호는 늘 어머니가 쓰시던 번호로 해서 혹시나 눌러보니 열리더라고요. 비밀번호 너무 한 번으로 오래 쓰지 마세요. 주기적으로 바꿔야지 저 같은 거 어머님께 다가서지 못하지요. 그래서 연락 없고 예고 없이 사람 없을 때 내 집에 들어와 있는 거냐? 딸이 엄마 없을 때 엄마 집에 들어간 게 그리 잘못인가요? 어머니가 저 딸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심지어 기분까지 나빠서 그렇다고 연락도 없이 사람 없을 때 네 마음대로 집에 들어오면 어쩌냐고 쏘아붙였지만 며느리는 딸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딸이 친정엄마 집에 마음대로 들어간 게 뭐 잘못이냐고 되려 말을 해서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아내일 때만 내게도 딸이지 헤어지고 이혼한 마당에 네가 왜 내 딸이냐 라는 말은 끝까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리 그래도 저 역시 그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만 이내 손에 쥐고 있던 종이 조각 같은 걸 급히 뒤로 숨기더군요. 그 표정이 어쩐지 미안하면서도 들킨 아이처럼 애틋했어요. 그 얼굴에 내 손에서 장바구니가 절로 힘이 빠졌습니다. 잠시 마음이 철렁했지만 어찌 되었든 아들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고 이혼의 충격이 너무 커서 일시적으로 그런 것일 뿐이지 무슨 악의로 한 짓은 아니란 걸 알기에 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왔다. 애미 마음 엄마가 왜 모르겠니? 하지만 이미 네 남편하고 다 이혼하고 끝냈잖니. 그러려면 이혼하기 전에 이래야지. 너무 늦지 않았냐? 이제 곧 다른 사람 남편 될 사람 미련 버리고 너도 새 출발해라.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어요. 내게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래, 이런 일로 다시 보지는 말자꾸나.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 그때 마음이 정리되면 또 보자. 언제든 마음이 안 좋거나 힘들 때는 친정엄마라 생각하고 찾아오고, 비록 아들하고는 헤어졌지만 우리가 싫어서 끝난 건 아니니 말이다. 그럼요. 어머님 아들하고 제 인연은 끝났지만 저는 어머님과의 인연은 놓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어머님밖에 없어요, 이젠. 저는 저밖에 없다는 며느리의 말에 갑자기 부담스러움이 느껴졌지만 애써 티는 내지 않았고 일단 잘 설득해서 보냈습니다. 며느리를 내보낸 뒤 저는 아예 다시 도어락을 통째로 바꿔버렸고, 혹여나 며느리가 또다시 올까봐 저도 모르게 겁이 나 몸을 떨었습니다. 더욱이 며느리가 다녀간 그날 밤, 제가 알게 모르게 충격이 너무 심했던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이상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베개 속이 이상하게 뜨끈했고 누운 순간 마치 누군가 내 머리맡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린 인연이에요. 우린 영원히 함께해야 돼요. 이제는 엄마가 천륜의 인연으로 내게로 오세요. 나는 식은땀 범벅이가 된 채 으스스한 기분에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입맛이 사라지고 아침이면 손끝이 마비되는 듯 저리기 시작한 건 말이죠. 내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탓인지는 몰라도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란 믿음은 어디에도 없이 어쩐지 내 몸이 자꾸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봄 기운이 번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아침 볕을 받으며 마당에 앉아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낯선 스님 한 분이 대문 앞을 지나다가 내 얼굴을 힐끔 보더니 걸음을 멈추고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겁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혹시 몸이 많이 무거우시지 않습니까? 나는 얼떨결에 예 하고 대답했더니 스님은 주춤 다가와 더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이 집안 어딘가에 돌아가신 이의 기운을 바꾸는 물건이 숨어 있습니다. 부디 베개며 벽장, 장롱 구석구석을 살펴보십시오. 안 그러면 어르신 멀지 않아 큰 병을 앓게 되어 목숨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스님은 묻지도 않은 말을 어찌 이리 할까.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스친 건 단 하나. 며칠 전 며느리가 허리춤에 숨기려 했던 그 종이 조각이 번뜩 눈에 띄었고, 나는 뭐에 홀린 듯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온 방을 뒤졌습니다. 장롱 위, 부엌 찬장, 옷장 안까지, 그리고 마침내 내 베개를 열었을 때 그 속에서 또렷이 접힌 낯선 부적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붉은 글씨로 정성스레 적힌 문장은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한많은 세상을 끝내고 내 아이로 다시 태어나 천륜의 인연을 다시 맺게 하소서. 그 문구를 보자마자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온몸에 닭살이 돋았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런 것을 숨기려고 들어온 건가? 내가 세상을 끝내고 며느리 아이로 태어나 천륜으로 맺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아무리 무속인의 딸이라지만 어쩌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던지, 저는 몸이 섬뜩해서 며느리가 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찾으려고 애를 쓰며 전화했는데 한동안 보이지 않더니만 제가 멀쩡하게 돌아다니자 며느리는 제 생사 확인을 하러 왔던지 곧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악을 쳤습니다.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날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위한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내가 죽기를 바란 거야?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고는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며느리가 두렵고 무서워 양손으로 밀었고, 며느리는 바람에 날아가듯 뒤로 그대로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제 모습에 실망했던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고 왜 자기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지 속내를 털어놓았지요. 엄마, 힘든 삶을 접고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는 엄마가 진짜 엄마였으면 했어요. 어릴 적에도 결혼한 후에도 제겐 늘 가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어머니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접게 만들고 다시 태어나 제 딸로 오게 해달라고 부적을 걸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다시 품에 안고 오래오래 곁에 두고 싶었으니 말이지요. 이렇게라도 어머니와의 인연 천륜으로 있고 싶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아직 이 세상 목숨줄 붙어있을 때까지 살아가고 싶고 너와 천륜으로 이어지고 싶지도 않구나. 이제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썩 꺼지거라. 너라면 이제 치가 떨리는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엄마 절대로 포기 못해요. 내가 무슨 심정으로 엄마를 받아들였는지 절대로 나는 엄마를 놓지 않아요. 엄마도 나한테 벗어날 생각 마세요. 엄마는 내 거예요. 절대로 어머님 아들한테 못 뺏겨. 며느리는 악을 치며 저를 세상에서 지워버려 자기 딸로 다시 태어나게끔 하겠다 했고 그게 가능하든 안 가능하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알지만 저는 며느리의 의도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나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명 그 아이의 마음은 서늘했고 무섭기도 했지만 정을 못 받아 정에 대한 미련과 집착의 그 마음의 뿌리가 사랑이란 걸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 애는 행여나 그 일로 인해서 제게 버림받을까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기가 막혀서 이제 가라고 더 이상 네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니 며느리는 제 치맛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제가 이상해 보이는 것도 알고 엄마에게 못할 짓 한 것도 알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제가 결혼한 건 어머님 때문에 한 것이지 아드님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머님밖에 없어요. 어머니와 계속 가족이고 싶어요. 제가 어머니께 잘할게요. 며느리는 잘못했다 오열을 하면서도 제 곁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나간 후에도 그 근방에서 지내며 제가 마음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듯 했는데 저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죠. 오죽 의지할 곳이 없으면 전에 시어머니에게 정을 느끼고 집안까지 찾아와서 나에게 매달릴까. 남편보다 저를 더 의지했다는 며느리의 말이 가슴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비록 방법이 기괴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며느리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좋아했던지 어떻게 해서든 인연을 맺기 위해 그랬다는 본심을 알기에 저는 며느리에게 더 이상 나쁘게 대할 수는 없었고 그저 부모 없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 애가 불쌍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함께 살았던 웃고 즐거웠던 추억을 돌이켜보며 그 애를 차마 내칠 수 없었고 두려운 감정보다는 인간적으로 가엾은 감정이 더 들었기에 며느리를 잘 달래었습니다. 애미야, 엄만 너의 딸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어. 근데 말이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너희 엄마 노릇 해줄게. 그렇게라도 되면 너도 조금은 덜 외롭지 않겠니? 며느리는 오열하듯 나를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품이 참 묘했어요. 그 아이 품에서 나는 처음으로 딸 가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조금씩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근방에 살면서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고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제가 놓은 선을 넘지는 않으려는 듯 한 번 자고 가겠다는 얘기도 한 적 없고 그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고추를 말리고 함께 밤하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살고 있습니다. 친구이자 딸이 생긴 것 같은 든든함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전 며느리이지만 아들보다 의지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내외가 연락하지 않고 손주와 함께 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우리 하준이도 같이 왔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약식을 만들어서 보내셨어요. 저는 아들과 새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당황했고, 당연히 그 옆에는 전 며느리가 있었기에 저는 전전긍긍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전 며느리가 뭔가 마음을 잘못 먹어 손주에게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며느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왠지 오늘 손님이 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저 갈게요, 어머니. 이거 아이한테 전해주세요. 시장에서 장 볼 때 샀어요. 오히려 손주 주라고 딸랑이를 제게 두고 갔는데 저는 그 딸랑이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은 전 며느리와 부딪히게 되었고, 새 며느리는 전 며느리의 존재를 이미 알았던지 쎄한 기분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은 전 며느리가 간 다음 자기 새로운 처의 눈치를 보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설마 지금 옛날 정신 나간 차승이랑 연락해요? 그애 제정신 아니라고요. 엄마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걔랑 이혼했겠어요? 저랑 끝났는데 엄마랑 이어질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제 집사람은 뭐가 되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입장 난감하게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저 애는 너하고는 끝났지만 나하고는 다시 이어진 친구다. 네가 고향에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왜 내 친구와 연락을 못하게 하냐? 친구요? 절대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아들이랑 이혼한 전 며느리와 연락을 해요? 그러게 네가 연락하고 왔으면 부딪힐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네가 애시당초 비겁하게 안 사람 버리고 바람이 나서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냐? 난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참 너는 무책임하구나. 이미 다 지나간 일을 왜 또 들춰요? 자식이 애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엄마는 기쁘지도 않아요? 저 이럴 거면 엄마 다시 못 봐요. 아들은 제가 전 며느리랑 연락하는 게 탐탁치 않았던지 소리를 질렀고,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거의 2년 만에 찾아온 아들한테 제가 또 그런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제 사생활을 참견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람 피워서 잘못한 게 누군데 아들이 괘씸하기까지 했지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우리도 당분간 보지 말자꾸나. 널 보는 것도 내가 너무 힘들다. 다음부터는 오지 마. 뭐라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전처 때문에 저를 내치겠다고요? 엄마 진짜 내 엄마 맞아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군 채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저는 며느리의 행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야만 했고, 이내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 난리를 쳤지만 내가 한 선택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는 그 이후로 전화나 몇 년에 한 번씩 하거나 거의 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와 여전히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소리가 있지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고 말이지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이 들어서 더 이상 머리 검은 짐승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 이제는 압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랑은 너무 절실해서 형체를 넘어서기도 한다는 걸요. 그 애는 내 며느리가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애는 내가 선택한 내 딸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